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한순간에 겨울이 찾아온 느낌이에요. 다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운명이 건네는 호의, 페이버라는 책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의 인구의 90%가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포브스는 미국 인구의 31%가 인생에서 한 번 이상 불안장애를 겪는다고 밝혔으며 모든 것이 지나치게 빠르고 자극적이며 소란스러운 세상, 자신의 성공을 떠돌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불안을 신호로 삼아 나아간다면 운을 더 잘 활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운과 함께 나선형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 안의 긍정적인 능력들이 개화하며 진짜 나다운 모습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의 흐름을 타고 발전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자기만의 존재감을 발휘하며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진심 어린 존중과 사랑을 받고 좋은 인연을 만나 그들과 함께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며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순탄한 운의 흐름을 타고 원하는 곳을 향해 순항하는 자신을 찾기 위해 우리 함께 책으로 들어가 보시죠. 프롤로그. 탁자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서류 더미를 보자마자 지역의 입에서 한숨이 절로 나왔다. 아니 고작 인구 5만 명도 안 되는 시골에 웬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아? 13년차 검사인 지역은 몇 달 전 강원도의 한 지청으로 발령받았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승승장구하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굵직굵직한 경제사건을 도맡아 하던 그가 부장검사 승진을 코앞에 두고 졸지에 미끄러진 것이었다. 휴, 도대체 언제까지 총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하는 거야? 답답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지역은 저도 모르게 넥타이를 느슨하게 끌어내렸다. 그때 여직원이 우편물을 한가득 들고 와 책상 위에 올려다 놓고 갔다. 문득 편지 더미 사이에 삐죽 튀어나온 커다란 봉투 하나가 시선을 끌었다. 무심하게 손을 뻗어 봉투를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포장된 책 한 권이 나왔다. 지역은 초대장 봉투를 열어보았다. 초대장 커버에는 처음 보는 라틴어 문구가 적혀 있었다. 둠 스피로 스페로. 웬 라틴어? 혹시 누가 나 물 먹이려고 돈봉투 같은 걸 넣어서 보낸 건 아니겠지? 의심스러운 눈으로 봉투와 책을 탈탈 털어보고 앞뒤로 살펴보아도 초대장과 책 그뿐이었다. 괜히 김이 빠진 지역은 책을 소파 한 구석에 던져놓고 다시 서류 더미로 고개를 돌렸다. 조합장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를 비리로 고소하거나 동네 주민들끼리 실랑이를 벌이다가 작은 시비에 휘말린 사건 등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수천억 원, 수조 원이 걸린 대형 경제 사건만 맞던 지역의 눈에는 너무도 사소한 일들이었다.
아, 답답하다. 내년에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지? 부장검사도 못 되고 계속 지방으로만 돌면 서울에서 잊혀지는 건 시간 문제인데 내가 이러려고 검사가 된 게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 억울한 마음도 들었다. 동기 중에 내가 제일 잘 나가는데 특수부 경력만 5년이 넘었고 내가 맡은 사건들이 얼마나 언론을 많이 탔어. 이제 한 배에만 잘 버티면 부장검사로 승진할 타이밍인데 이 모양으로 미끄러지다니. 왜 나만 이렇게 운이 안 좋은 거야? 지혁은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때 불현듯 구석에 던져놓았던 책이 눈에 들어왔다. 갑자기 아까 초대장 커버에서 봤던 라틴어 문구가 생각났다. 지혁은 핸드폰을 들고 검색을 해봤다. 어디 보자. 숨 쉬는 동안 희망이 있다? 기분 전환이나 할 겸 조금만 읽어볼까? 지혁은 아무렇게나 책을 펼쳐들고 의자에 몸을 파묻었다. 그는 눈앞에 쌓인 서류 뭉치들을 잊어버린 채 어느새 책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렇게 꼼짝도 않고 한 권을 다 읽은 후 고개를 들어보니 창밖에는 어스름이 어둠이 깔려 있었다. 앞부분만 읽을 요량으로 책을 펼쳤지만 마지막 장을 덮고 나서야 책을 손에서 내려놓을 수 있었다. 지혁은 약간은 상기된 얼굴로 동봉된 초대장을 집어들었다. 갑자기 그 초대장이 미지의 세계로 통하는 문의 열쇠처럼 느껴졌다.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 같은 것이 피어나는 듯도 했다. 이게 바로 희망이란 건가? 지혁은 잠시 망설였다. 평소 그는 사람을 가려서 사귀었다. 상대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철저히 계산했고 필요에 의해서만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고 이 초대에는 반드시 응해야 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렇게 강한 육감이 들 때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맞다. 그래, 한번 가보자. 지혁은 초대장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참석 버튼을 눌렀다. 띠리리리링. 오전 6시. 알람이 울리자 호정은 더듬더듬 손을 뻗어 알람 버튼을 껐다. 간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인지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다. 대학병원 내과 교수인 호정은 보통 아침에 눈을 뜨면 그날의 진료 일정을 가장 먼저 떠올리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어제 폭탄 선언을 한 딸 지우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아, 맞다. 어젯밤에 지우가 갑자기 자퇴하겠다고 선언했지? 심란해서 새벽 3시까지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아직 눈도 제대로 못 뜰 정도로 비몽사몽이면서도 지우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엄마, 나 자퇴할래. 검정고시 봐서 정시로 대학 가려고. 꼼꼼하게 내신 준비하는 것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수능 준비에 올인하는 편이 낫겠어. 딸은 태연히 말했지만 호정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갑자기 자퇴라니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다. 지우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내신이 부담되면 전학을 가도 되고 그러면 학교 다니면서 수능 준비할 수 있잖아. 절박한 호정의 말에도 지우는 입을 굳게 다물고 도리질만 칠 뿐이었다.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본다니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 아니야? 아빠도 집에 없는데 내가 일한다고 밖으로만 돌아서 이렇게 된 건가? 저러다 애가 엇나가기로 하면 어떡하지? 그럼 인생 망치는 건데. 상상하고 싶지 않은 장면들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다. 평생 모범생으로만 살아온 호정에게 자퇴라는 말은 두려움 그 자체였다. 생각해보면 다 자신 탓인 것 같기도 했다. 몇 년 전 호정은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저 사람만 좋았던 남편은 의사 아내를 믿어서인지 자꾸만 금전적인 사고를 쳐댔다. 몇 번이나 갚아주기를 반복했지만 끝이 없었다. 결국 지칠 대로 지친 호정은 이혼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혼자서라도 지우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 결심했다. 다행히 지우는 아빠 없이 사춘기를 보내면서도 그 흔한 반항 한 번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자퇴라니. 생각만 해도 속에서 불덩이가 올라오는 것 같았다. 호정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안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때 핸드폰에서 이메일 도착을 알리는 진동이 울렸다. 무의식 중에 손을 뻗어 화면을 열었다. 다음 주 모임에 대한 전달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 호정은 책과 초대장을 받았다. 이미 여러 번 읽을 정도로 좋아하는 책이었기 때문에 호정은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겠다고 회신을 보냈다. 응? 모임에서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에 대해 미리 보내달라고? 호정은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무엇을 써야 하나? 지금 머릿속을 꽉 채운 불안, 이것 말고 다른 것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 지금 내 마음에 대해 솔직하게 써보자. 이 불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호정은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은 채 핸드폰을 들고 곧바로 메일을 써나갔다. 상우의 차는 어느덧 경기도에 진입하고 있었다. 게임 업체 CEO인 그의 머릿속은 지금 개발 중인 게임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 이 정도 완성도로는 어림없는데 일정을 미뤄야 하나? 출시가 연기되면 투자나 유저들이 난리가 날 텐데 그렇다고 이대로 출시할 수도 없고 진짜 미치겠네. 그는 운전대를 쥐지 않은 손으로 머리를 헤집으며 몇 년 전 일들을 떠올렸다. 7년 전 출시한 게임이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에 힘입어 야심차게 후속작을 내놓았다. 그러나 결과는 대폭망. 글자 그대로 크게 폭삭망했다. 오랜 기간 준비해 출시한 게임이 유저들에게 외면당하고 얼마나 힘들었던가. 직업들 월급 줄 돈도 곧 바닥날 텐데. 대출도 이미 최대한도로 받아서 더 이상 돈 빌릴 데도 없고. 이러다 나도 상여병처럼 되면 어쩌지? 닷컴 뽑을 때 회사가 망하면서 고소당해 감옥까지 갔다 왔잖아. 그 형 지금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재수 없으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생각만 해도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았다. 온몸에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기분도 들었다. 상우의 손이 셔츠의 넥밴드를 끌어내렸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상우의 차가 도착한 곳은 가평의 한 별장이었다. 답답한 나머지 대학 선배인 진영에게 조언을 구하러 온 참이었다.
성공한 사업가인 진영은 이곳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며 후배들에게 멘토링을 해주고 있었다. 상우는 대문 앞에서 짧게 한숨을 쉰 뒤 벨을 눌렀다. 형, 저예요, 상우. 대문이 맑은 소리를 내며 열렸다. 상우는 널따란 마당을 가로질러 별장 현관에 이르렀다. 여유로운 표정의 진영이 문을 열고 상우를 반겨주었다.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냐? 예의상이라도 반갑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목소리조차 밝게 낼 수 없었다. 상우는 가까스로 미소 비슷한 것을 지으며 진영을 쳐다보았다. 근황을 나눌 새도 없이 속에 있는 말을 바로 꺼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황이 안 좋아요. 게임 완성도에 자신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출시 일정을 미루자니 당장 현금이 말라버릴 것 같고 이러다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상우의 목소리가 점점 가라앉고 있었다. 잠시 상우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진영이 말없이 서재로 들어가더니 책 한 권을 들고 나왔다. 한번 읽어봐라. 지금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몇 주가 지난 지금 상우의 손에는 진영에게 선물 받은 바로 그 책과 초대장이 들려 있었다. 이 책이 어떻게 내 손에 또 들어온 거지? 얼떨떨하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숨 쉬는 동안 희망이 있다. 지금 이 시기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이네. 상우의 심장이 살짝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초대장을 앞뒤로 돌려보면서 흐뭇한 상상을 했다. 최근 들어 부름만 계속 겹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혹시 원이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건가? 상우는 바로 핸드폰을 열고 참석 회신을 보냈다. 비밀 모임. 드디어 첫 모임 날짜가 다가왔다. 호정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모임 장소에 도착했다. 커다란 유리문에 그녀의 모습이 비쳤다. 호정은 습관적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작게 심호흡을 했다. 후. 조심스레 유리문을 열고 들어간 곳은 갤러리였다. 경쾌한 추상화들이 걸린 하얀 벽들을 지나자 소파가 놓인 아늑하고 넓은 공간이 나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였다. 일찍 온 분이 있구나. 누구지? 호정이 들어오는 소리에 앉아있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40대 중반, 큰 키에 호리호리한 체형, 깔끔한 외모의 남성이었다. 오늘 멤버 중 한 명인가 보네. 스마트해 보이는데 뭐 하는 사람이려나? 맞은편에 서 있는 지역도 호정을 보며 추리하기 시작했다. 10년 가까이 검사로 일하면서 살인범부터 대기업 총수까지 다 만나본 그였다. 우리 쪽 직업은 아닐 것 같고 지적이고 차분한 분위기니까 교수나 의사 같은데? 안녕하세요. 남호정입니다. 호정이 단정한 몸짓으로 예의 바르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명함을 받아든 지역은 만족스러운 듯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아, 대학병원 내과 교수구나. 역시 내 촉 아직 죽지 않았어. 그때 리듬감 있는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다. 호정과 지역은 시선이 문 쪽을 향했다.
큰 키에 커트머리, 남색 바지 정장을 입은 여성이 검은색 가방을 들고 씩씩하게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신재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호정과 지역에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네주었다. 이번에는 지역이 재현의 명함을 받아들고 질문을 던졌다. 공학 박사시네요? ST전자에서 어떤 쪽 일을 하시는 거죠? 네, AI 관련된 일을 하는데요. 제가 챗 GPT와 비슷한 분야를 전공했거든요. 호정과 지역, 재현 세 사람이 인사를 나누고 있는 사이 또다시 누군가 걸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카키색 카디건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은 남성이었다. 무심결에 남자의 얼굴을 바라본 호정은 단번에 그 남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 일타 강사 원인재. 인재는 사탐 4대 전왕 중 한 명으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명한 강사였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호정이 그를 모를 리 없었다. 원인재라니 생각지도 못한 멤버인데 오늘 모임이 어떻게 전개될지 벌써 기대가 되는걸? 호정의 심장이 기대감에 조금씩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인재가 도착하자 사람들 앞에 서류 봉투가 하나씩 놓였다. 이메일로 보내드렸던 비밀유지 서약서입니다. 모임 구성원이 누군지를 포함 이곳에서 나눈 모든 이야기는 비밀로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호정이 주최 측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쓱쓱 경쾌하게 사인하는 소리가 들렸다. 일타 강사 원인재였다. 여기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절차가 있어서 크게 안심했습니다. 왠지 그 경쾌한 행동에 믿음이 갔다. 호정을 비롯한 참석자들도 서명을 했다. 그러던 중 그리 크지 않은 키에 다부진 체형을 지닌 남자 한 명이 도착했다. 새로 도착한 인물을 본 지역은 또 머릿속으로 그가 누구일지 추리하기 시작했다. 덥수룩한 헤어스타일에 편안한 옷차림. 그런데 눈빛이 날카로운 걸 보니 혹시 IT 쪽인가? 자리에 도착한 남자가 진중하고 낮은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진상우라고 합니다. 게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우의 자기소개에 인재가 반색하며 인사했다. 아, 저 게임 좋아합니다. 혹시 어떤 게임을 개발하셨는지? 인재의 질문에 상우가 얼굴을 매만지며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혹시 다크킹덤 아십니까? 인재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처럼 탄성을 질렀다. 오! 제 최애 게임인데요. 인재의 말을 들은 상우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다. 다소 긴장한 듯 상기되었던 얼굴이 조금 풀리는 것도 같았다. 한편 지역은 두 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올린 채 깍지를 끼고 앉아 사람들의 이름과 직업을 다시 한번 복기하고 있었다. 처음 만난 남호정 교수는 대학병원에 있다고 했고, 그 다음 도착한 신재현 박사는 대기업 임원, 일타 강사 원인재와 게임회사 창업자인 진상우 씨, 그리고 검사인 나까지. 정말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네. 흥미로운데? 초대장을 보낸 사람. 상우가 도착하고 참석자들은 다시 한번 간단한 자기소개를 했다. 차분하고 푸근한 느낌의 교수님이시네. 인상 좋으시다.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던 재현은 호정을 슬쩍 보고는 먼저 말을 걸어보았다. 교수님은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되셨나요?
혹시 저처럼 초대장을 받으신 건지. 어색하게 앉아있던 호정은 먼저 말을 걸어주는 재원이 내심 반가웠다. 네, 사실 저는 책만 읽었지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뵌 적은 없어요. 그래서 초대장을 받고 너무 놀랐거든요. 매일 병원과 집만 왔다 갔다 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기회가 온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자 재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문했다. 아, 저도 작가님과 개인적인 인연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작가님을 아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에는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인재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책도 이번에 처음 읽었습니다. 그러자 상우도 당황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거들었다. 저도 아는 선배에게 선생님에 대해 들었을 뿐 실제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직접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은 안 계신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초대받게 되었는지 궁금해지네요. 참석자들이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떤 작가의 초대장을 받고 미지의 모임에 참석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도 그 작가를 만난 적이 없다? 뭐야 이거? 추리소설 도입부도 아니고? 좀 떨어진 곳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있던 지역이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음을 지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일제히 말을 멈추고 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바라봤다. 무릎 길이의 검정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라운지 안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들 누군지 직감하는 분위기였다. 설레이기도 어색하기도 한 짧은 순간이 지나고 어느새 책 커버 속에서 보던 그 여성이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사람들 앞에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초대장을 보낸 주인공이 나타나자 산들바람이 인 연못물처럼 분위기가 일렁거렸다. 특히 호정은 보자마자 어쩐지 반가운 마음이 앞섰다.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는구나. 한편 지역은 흥미로운 눈길로 서윤을 바라봤다. 10년 넘게 검사로 일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다 접해봤는데 저 작가 선생은 좀 다르군. 독특한 아우라가 있어. 이번에도 재현이 서윤에게 먼저 다가가 서글서글하게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반가워요.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재현에게 화답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인재가 얼른 한마디 보탰다. 작가님 저도 팬입니다. 책도 잘 읽었습니다. 원인재 선생님이 제 책을 다 보시고 영광인데요. 저도 선생님 팬이에요. 아, 나를 안다고? 서윤의 말을 들은 인재는 속으로 왠지 우쭐해졌다. 사람들과 서윤이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지역은 망설이고 있었다.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 난 원래 책도 잘 안 읽는 사람인데. 지역이 그답지 않게 잠시 우물쭈물할 때였다. 모자를 둘러쓰고 검은 뿔테 안경을 낀 남성 한 명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꽤 익숙한 얼굴. 영화배우 윤산이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목소리 좋기로 유명한 배우답게 듣기 좋은 저음이 갤러리 안에 깊게 울려 퍼졌다. 아니에요.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와주셨어요.
다정하게 답한 서윤이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그럼 이제 오늘 멤버가 다 모였네요. 그녀의 말대로 자리가 모두 채워졌다. 인제는 산을 곁눈질로 보며 궁금함에 눈을 빛낸다. 요즘 뜸하긴 했어도 윤산이면 탑레벨인데 멤버가 정말 다양하네. 나는 또 어떻게 초대받은 거고?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한 인재가 먼저 질문했다. 작가님, 실례가 안 된다면 이 모임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재현도 한마디 거들었다. 네, 저도 궁금했어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모임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서윤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맞아요. 국내에선 이런 모임이 몇 년 만이네요. 그 사이 코로나도 있었고 이래저래 일들이 많았죠. 지금까진 제 오래된 고객들을 중심으로 오늘 공부하는 모임을 가지곤 했는데 여러 생각 끝에 이번에는 모임의 성격에 맞을 만한 분들을 직접 초대해봤어요. 참석하시는 분들의 나이도 이전보다 젊어지게 되었고요. 생각이 운명이 된다. 오늘 저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도 편안하게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해요. 각자의 생각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저도 여러분이 공유해 주시는 경험과 생각을 통해 많이 배우고 싶어요. 서윤이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자 다소 긴장한 듯 보였던 사람들의 표정도 조금씩 편안해졌다. 참석자들 앞에는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커피와 물이 놓여 있었다. 먼저 인재가 말문을 열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사실 이런 모임은 처음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조금 걱정이 됐거든요. 그럼 이 모임이 17세기 프랑스의 살롱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작가님의 인사이트도 듣고 서로 편하게 의견도 교환하는 사탐 강사다운 인재의 표현에 상우가 씩 웃으며 기분 좋게 맞장구를 쳤다. 살롱 좋은 표현 같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열심히 참여해 보겠습니다. 상우가 씩씩하게 말하자 다른 참석자들도 웃음을 띤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윤 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살짝 분위기가 들뜬 가운데 호정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선생님,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초대받은 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일제히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입가에 은은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우선은 추천에 의해서라는 것만 밝혀둘게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차차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서윤의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저마다 바쁘게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추천이라고? 몇 년 동안 사람을 거의 안 만났는데 설마 전 기획사 사장은 아닐 테고. 산은 뚱한 표정으로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다. 누구지? 환자들 중 한 명인가? 아님 동료 교수? 호정도 궁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여전히 감조차 잡을 수가 없었다. 직장 생활하면서 주변에 온통 적들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어딘가 내 편이 있었나 보네.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재현은 서윤의 말이 내심 반가웠다. 주변에 내게 호의를 가진 사람이 있다니 모처럼 느껴보는 안도감이었다. 서윤은
모임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모임은 단순히 내 운은 어떨지를 알아보거나 운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일단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이 있는데, 혹시 윌리엄 제임스의 생각이 운명이 된다라는 말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소연의 질문에 그때까지 별다른 말이 없던 산이 조용히 손을 들고 대답했다. 아, 영화 대사로도 나와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된다. 산이 핸드폰을 들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문구를 읽어 내려갔다. 서연 또한 차분하게 두 손을 맞잡고 산이 낭독하는 것을 경청하고 있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산의 낭독이 끝나고 서연은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그러고는 다시 설명을 계속했다. 여기 나온 말처럼 생각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말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결국 내 운명이 돼요. 같은 의미로 저는 마음가짐을 통해 운을 잘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내가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윌리엄 제임스의 말처럼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빚어가는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있거든요. 운을 활용한다는 것. 곰곰이 생각하던 상우가 질문을 던졌다. 작가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전부터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운을 잘 활용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헷갈려서요. 흔히들 말하는 행운을 얻는다라거나 운이 좋다라는 개념과는 좀 다른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용기를 얻은 호정도 추가 질문을 했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활용이라는 말은 보통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을 활용한다는 말에는 우리가 이미 운을 갖고 있다는 뜻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호정을 바라보던 서윤의 얼굴에 점점 미소가 번졌다. 바로 그거예요. 그 부분이 핵심인데 잘 캐치하셨네요. 네, 호정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아요. 서연은 사람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설명을 이어갔다. 운을 활용한다는 것을 그릇에 물을 채우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해 볼게요. 같은 사람이 동일한 크기의 그릇에 물을 채운다고 해도 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릇에 물을 꽉 채우고 나아가 그 그릇을 키울 수도 있죠. 반대로 자기 그릇에 10분의 1도 못 채우고 밑바닥에 물이 찰랑찰랑한 정도에 그칠 수도 있어요. 정리하자면 현실적으로 운을 잘 활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그릇에 효율적으로 물을 채우는 것을 뜻해요. 아, 결국 같은 운을 만나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네요. 듣고 보니 운을 활용한다 라는 개념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의미 같습니다. 상우가 잘 알겠다는 듯 두 손을 마주치면서 말했다. 네,
맞아요. 잘 이해하셨어요. 그럼 조금 더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 금전운이 상당히 좋아지는 시기가 왔어요. 이럴 때 예전에 친구에게 빌려주었던 돈 1,000만 원을 받는 걸로 그 좋은 운을 써버릴 수도 있고,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2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액수의 범위나 단위는 그 사람이 가진 그릇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요. 서연의 말을 듣고 재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랍다는 듯 반문했다. 우와, 그 결과값이 20배나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운이란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재현의 말을 이해했다는 듯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운이란 것은 수학 방정식처럼 답이 하나로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등식처럼 어떤 범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운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 범위 안에서 어떤 값을 얻어내느냐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가만히 그녀의 설명을 경청하던 산이 손을 살짝 들고 말했다. 선생님, 지금 운이라고 하신 것이 꼭 돈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에도 적용이 될 것 같아서요. 질문을 들은 서연이 경쾌하게 대답했다. 물론이에요. 일단 이해하기 쉽도록 돈을 예로 들어 설명해 드렸지만, 제가 그릇이라고 표현했던 것들은 인간관계나 사랑 혹은 명예나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며 서연이 설명을 계속했다. 아까는 돈에 대입했다면 지금은 관계운으로 바꿔서 설명해 볼게요. 가령 운이 좋아지는 시기가 오면 귀인이 될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냥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는 정도로 그 운을 써버릴 수도 있어요. 서윤의 낭랑한 목소리에 지역은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다. 운이 좋아지면 지금의 어려움이 다 풀릴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 같은 운을 만나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행운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말이잖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일단 오늘 나오는 말은 단 한마디도 놓치지 말아야겠다. 스스로 행운을 만들어간 반도체의 여걸. MIT에서 전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리사 수가 미국 반도체 업체인 AMD에 합류한 2012년. 이 회사는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었다. 주당 20달러에 거래되던 주가는 1달러로 내려앉았고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 회사에 투자 부적격 등급을 부여했다. 당시 반도체 업계에서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고 있던 리사 수가 이 회사로 간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말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2017년 MIT 졸업식에서 그녀는 당시의 선택을 돌아보며 스스로 운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운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스마트한 것과 더불어 운도 필요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적절한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녀는 AMD에 합류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AMD에서 일하기로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은 제 결정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년 동안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면서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AMD에서 일하는 것은 스스로의 운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문제에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실제로 리사수는 AMD로 이직한 이듬해 회사의 실적을 흑자로 돌렸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1년 뒤에는 CEO로 임명됐다. 이후 그녀의 리더십 덕분에 회사는 승승장구한다. 2012년 주당 1.81달러까지 추락했던 주가는 2024년에 주당 최대 200달러 이상 치솟았다. 12년 만에 무려 100배 이상 뛴 것이다. 또한 AI가 대두되면서 AMD는 반도체 업계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유일한 적수로 꼽히고 있다. 스스로 행운을 만든 덕분에 리사수 본인도 세계적인 갑부 대열에 올랐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그녀의 재산이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이너스를 줄이려면 작가님, 운이 좋은 시기도 있지만 반대로 좋지 않은 시기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런 운이 들어왔을 때도 지금 말씀해 주신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인재가 손을 들고 질문하자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이며 서윤이 대답했다. 네, 운을 잘 활용한다면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마이너스 값을 줄일 수 있어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재운이 좋지 않은 시기를 만났어요. 잘 대응한다면 투자에서 소액의 손해를 보는 정도로 넘어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고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죠. 이해된다는 듯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러면 운이 좋지 않은 시기에 그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재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렇겠죠? 이번에는 명예운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좋지 않은 운이 왔을 때 그저 소소하게 지인들 사이에서 작은 구설수가 생기는 정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 과거에 올린 글이 온라인에 영원히 박제가 되면서 자신의 신상까지 밝혀지거나 명예훼손 및 각종 소송에 휘말려 사회생활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요. 산이 상상도 하기 싫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다. 아, 누군가 저에게 영화가 대박나는 것과 큰 구설수를 피하는 것,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망설이지 않고 후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직업상 밑바닥까지 내려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거든요. 잠자코 듣던 상우도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격하게 동의합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하자면 창업하고 처음 출시한 게임이 제법 성공을 거뒀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내놓은 게임에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한 번 떴다가 추락하니까 바닥에 떨어졌을 때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 저도 안 좋은 시기에 아래로 덜 내려가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 분과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으로 감정이란 것에 절대값을 놓고 본다면 재산이 3배로 늘었을 때의 기쁨보다 가진 것이 3분의 1로 줄었을 때의 고통이 훨씬 더 큰 법이거든요. 설명을 들은 참석자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안 좋은 운일 때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락폭이 더 커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운이 좋아진다고 해도 기존에 잃은 것을 만회하는데 기껏 들어온 행운을 다 써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을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마이너스 값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운명이 건네는 호의. 서연이 말을 마치자 호정이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운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 봐요. 지금까지 행운은 항상 저만 비껴가는 것 같았거든요. 반대로 불운은 저한테만 몰려오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운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호정은 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언제 올지 모르는 행운만을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건 제가 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네요. 진심 어린 눈빛으로 호정과 눈을 맞추며 그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던 소연이 힘을 주어 말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행운이 자신을 비껴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운명은 호정님에게 호의를 건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호정의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문했다. 네? 호의라고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맞아요. 운명의 호의, 페이버라고 하죠. 보통 좋지 않아 보이는 일이 생겼거나 위기가 찾아올 것 같은 작은 조짐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불운의 시나리오를 쓰곤 해요. 이전에 좋지 않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불행한 일이 생길 거라고 예단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운명은 우리에게 호의를 건네고 있어요. 아, 순간 갤러리 안의 공기가 바뀌는 것 같았다. 서윤의 답변을 들은 사람들 얼굴에 저마다의 색깔로 밝은 빛이 감돌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명이 호의를 건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알면 믿음과는 다르죠. 믿음은 언제든 불신을 동반할 수 있지만 무언가를 깨닫게 되면 이전의 상태로는 돌아가지 않아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한 번 알면 다시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요. 호정의 가슴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것 같았다. 생각만 해도 든든하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매일 아둥바둥 살고 있었네. 설레임으로 일렁이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본 뒤 서연이 말했다. 단, 우리가 페이버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시기는 바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때예요. 사람들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일이 잘 풀린다 싶을 때는 오히려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옳아요. 자칫 자만해지거나 미래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품는 등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공감이 간다는 표정으로 상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보니 제가 첫 게임에서 성공했을 때도 좀 기구만장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도 운이 따라줄 것만 같았죠. 그래서 처음에 통했다고 생각한 성공 공식을 그대로 두 번째 게임에 적용했는데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씁쓸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이는 상우에게 서연이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네, 페이버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려면 각각의 부정적 감정이 뜻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런 감정은 운을 활용하는 데 있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거든요. 이번 모임에서는 그 중에서도 한 가지 감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에요. 카이사르의 행운.
카이사르는 자타공인 행운의 아이콘이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카이사르의 행운이라는 표현은 일종의 상용어구로 쓰이고 있다. 실제 역사가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그들 역시 카이사르의 성공이 운명의 호의 덕분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역사 기록들을 보면 카이사르가 누렸다고 알려진 행운은 본인이 자가 발전을 한 경우가 많았다. 기원전 48년 카이사르는 항구 도시 디라키움에서 숙적 푼페이우스와 대결하고 있었다. 당시 카이사르는 이탈리아 반도에서 지원군을 데리러 오기 위해 항해에 나섰는데 중간에 혹한을 만나자 선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계속 가라. 너는 카이사르와 카이사르의 행운을 싣고 있다. 그는 자신의 행운을 셀프로 연출하기도 했다.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의 장당을 추격해 아프리카에 상륙했을 때 군사들 앞에서 발을 헛디뎌 쓰러진 적이 있었다. 군사들이 불길하다고 여길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카이사르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외쳤다. 아프리카여, 내가 너를 잡았다. 역사가들이 꼽는 카이사르의 최고의 행운은 기원전 45년 스페인에서 치러진 문다 전투에서의 일이다. 당시 폼페이우스의 군을 이끈 것은 20대 후반에 불과했던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였다. 전투에서 자신이 이끄는 군대가 밀리고 있자 카이사르는 직접 선두에 나섰다. 그에게 집중적인 공격이 가해졌지만 카이사르는 운 좋게도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 그리고 카이사르는 현장에서 바로 투구를 벗어 자신이 누구인지 병사들에게 각인시켰다고 한다. 행운의 주인공과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병사들의 사기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카이사르의 행운은 공짜로 주어진 것이었을까? 사실 그가 최고 권력자가 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꼭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카이사르는 다른 귀족들처럼 집안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젊은 시절에는 재산이 넉넉하지 않아 로마 외곽의 서민 주거지에서 산 적도 있었다. 출세 역시 빠르지 않았다. 카이사르가 갈리아로 이주해 본격적인 명성의 발판을 다진 것은 그의 나이 41살 때의 일이었다. 알렉산더 대왕 등 그와 비견되는 세기의 영웅들이 30대부터 이미 명성을 떨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늦은 나이에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이다. 후대 역사가들은 오히려 카이사르의 행운은 그가 평생 철저하게 준비해서 만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기로 결정한 일이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카이사르는 혹한의 날씨에 단 한 개의 군단만을 이끌고 있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진군할 것을 결정했다. 결국 카이사르의 행운이란 스스로 기획하고 연출하며 주연 배우까지 도맡아 한 셀프메이드 행운이었던 셈이다. 덧붙여 그렇게 자신만의 행운을 만들어간 것이 카이사르의 가장 뛰어난 점이기도 했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꿀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 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한순간에 겨울이 찾아온 느낌이에요. 다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운명이 건네는 호의, 페이버라는 책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90%가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포브스는 미국 인구의 31%가 인생에서 한 번 이상 불안장애를 겪는다고 밝혔으며 모든 것이 지나치게 빠르고 자극적이며 소란스러운 세상, 자신의 성공을 떠돌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불안을 신호로 삼아 나아간다면 운을 더 잘 활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운과 함께 나선형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 안의 긍정적인 능력들이 개화하며 진짜 나다운 모습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의 흐름을 타고 발전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자기만의 존재감을 발휘하며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진심 어린 존중과 사랑을 받고 좋은 인연을 만나 그들과 함께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며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순탄한 운의 흐름을 타고 원하는 곳을 향해 순항하는 자신을 찾기 위해 우리 함께 책으로 들어가 보시죠. 프롤로그. 탁자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서류 더미를 보자마자 지역의 입에서 한숨이 절로 나왔다. 아니 고작 인구 5만 명도 안 되는 시골에 웬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아? 13년 차 검사인 지역은 몇 달 전 강원도의 한 지청으로 발령받았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승승장구하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굵직굵직한 경제사건을 도맡아 하던 그가 부장검사 승진을 코앞에 두고 졸지에 미끄러진 것이었다. 휴, 도대체 언제까지 총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하는 거야? 답답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지역은 저도 모르게 넥타이를 느슨하게 끌어내렸다. 그때 여직원이 우편물을 한가득 들고 와 책상 위에 올려다 놓고 갔다. 문득 편지 더미 사이에 삐죽 튀어나온 커다란 봉투 하나가 시선을 끌었다. 무심하게 손을 뻗어 봉투를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포장된 책 한 권이 나왔다. 지역은 초대장 봉투를 열어보았다. 초대장 커버에는 처음 보는 라틴어 문구가 적혀 있었다. 둠 스피로 스페로. 웬 라틴어? 혹시 누가 나 물 먹이려고 돈봉투 같은 걸 넣어서 보낸 건 아니겠지? 의심스러운 눈으로 봉투와 책을 탈탈 털어보고 앞뒤로 살펴보아도 초대장과 책 그뿐이었다. 괜히 김이 빠진 지역은 책을 소파 한 구석에 던져놓고 다시 서류 더미로 고개를 돌렸다. 조합장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를 비리로 고소하거나 동네 주민들끼리 실랑이를 벌이다가 작은 시비에 휘말린 사건 등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수천억 원, 수조 원이 걸린 대형 경제 사건만 맞던 지역의 눈에는 너무도 사소한 일들이었다. 아, 답답하다. 내년에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지?
부장검사도 못 되고 계속 지방으로만 돌면 서울에서 잊혀지는 건 시간 문제인데 내가 이러려고 검사가 된 게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 억울한 마음도 들었다. 동기 중에 내가 제일 잘 나가는데 특수부 경력만 5년이 넘었고 내가 맡은 사건들이 얼마나 언론을 많이 탔어. 이제 한 대회만 잘 버티면 부장검사로 승진할 타이밍인데 이 모양으로 미끄러지다니. 왜 나만 이렇게 운이 안 좋은 거야? 지혁은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때 불현듯 구석에 던져놓았던 책이 눈에 들어왔다. 갑자기 아까 초대장 커버에서 봤던 라틴어 문구가 생각났다. 지혁은 핸드폰을 들고 검색을 해봤다. 어디 보자. 숨 쉬는 동안 희망이 있다? 기분 전환이나 할 겸 조금만 읽어볼까? 지혁은 아무렇게나 책을 펼쳐들고 의자에 몸을 파묻었다. 그는 눈앞에 쌓인 서류 뭉치들을 잊어버린 채 어느새 책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렇게 꼼짝도 않고 한 권을 다 읽은 후 고개를 들어보니 창밖에는 어스름이 어둠이 깔려 있었다. 앞부분만 읽을 요량으로 책을 펼쳤지만 마지막 장을 덮고 나서야 책을 손에서 내려놓을 수 있었다. 지혁은 약간은 상기된 얼굴로 동봉된 초대장을 집어들었다. 갑자기 그 초대장이 미지의 세계로 통하는 문의 열쇠처럼 느껴졌다.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 같은 것이 피어나는 듯도 했다. 이게 바로 희망이란 건가? 지혁은 잠시 망설였다. 평소 그는 사람을 가려서 사귀었다. 상대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철저히 계산했고 필요에 의해서만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고 이 초대에는 반드시 응해야 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렇게 강한 육감이 들 때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맞다. 그래, 한번 가보자. 지혁은 초대장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참석 버튼을 눌렀다. 띠리리리링. 오전 6시. 알람이 울리자 호정은 더듬더듬 손을 뻗어 알람 버튼을 껐다. 간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인지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다. 대학병원 내과 교수인 호정은 보통 아침에 눈을 뜨면 그날의 진료 일정을 가장 먼저 떠올리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어제 폭탄 선언을 한 딸 지우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아, 맞다. 어젯밤에 지우가 갑자기 자퇴하겠다고 선언했지? 심란해서 새벽 3시까지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아직 눈도 제대로 못 뜰 정도로 비몽사몽이면서도 지우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엄마, 나 자퇴할래. 검정고시 봐서 정시로 대학 가려고. 꼼꼼하게 내신 준비하는 것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수능 준비에 올인하는 편이 낫겠어. 딸은 태연히 말했지만 호정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갑자기 자퇴라니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다. 지우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내신이 부담되면 전학을 가도 되고 그러면 학교 다니면서 수능 준비할 수 있잖아. 절박한 호정의 말에도 지우는 입을 굳게 다물고 도리질만 칠 뿐이었다.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본다니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 아니야? 아빠도 집에 없는데 내가 일한다고 밖으로만 돌아서 이렇게 된 건가? 저러다 애가 엇나가기로 하면 어떡하지?
그럼 인생 망치는 건데. 상상하고 싶지 않은 장면들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다. 평생 모범생으로만 살아온 호정에게 자퇴라는 말은 두려움 그 자체였다. 생각해보면 다 자신 탓인 것 같기도 했다. 몇 년 전 호정은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저 사람만 좋았던 남편은 의사 아내를 믿어서인지 자꾸만 금전적인 사고를 쳐댔다. 몇 번이나 갚아주기를 반복했지만 끝이 없었다. 결국 지칠 대로 지친 호정은 이혼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혼자서라도 지호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 결심했다. 다행히 지호는 아빠 없이 사춘기를 보내면서도 그 흔한 반항 한 번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자퇴라니. 생각만 해도 속에서 불덩이가 올라오는 것 같았다. 호정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안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때 핸드폰에서 이메일 도착을 알리는 진동이 울렸다. 무의식 중에 손을 뻗어 화면을 열었다. 다음 주 모임에 대한 전달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 호정은 책과 초대장을 받았다. 이미 여러 번 읽을 정도로 좋아하는 책이었기 때문에 호정은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겠다고 회신을 보냈다. 응? 모임에서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에 대해 미리 보내달라고? 호정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무엇을 써야 하나? 지금 머릿속을 꽉 채운 불안, 이것 말고 다른 것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 지금 내 마음에 대해 솔직하게 써보자. 이 불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호정은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은 채 핸드폰을 들고 곧바로 메일을 써나갔다. 상우의 차는 어느덧 경기도에 진입하고 있었다. 게임 업체 CEO인 그의 머릿속은 지금 개발 중인 게임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 이 정도 완성도로는 어림없는데 일정을 미뤄야 하나? 출시가 연기되면 투자나 유저들이 난리가 날 텐데 그렇다고 이대로 출시할 수도 없고 진짜 미치겠네. 그는 운전대를 쥐지 않은 손으로 머리를 헤집으며 몇 년 전 일들을 떠올렸다. 7년 전 출시한 게임이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에 힘입어 야심차게 후속작을 내놓았다. 그러나 결과는 대폭망. 글자 그대로 크게 폭삭망했다. 오랜 기간 준비해 출시한 게임이 유저들에게 외면당하고 얼마나 힘들었던가. 직업들 월급 줄 돈도 곧 바닥날 텐데. 대출도 이미 최대한도로 받아서 더 이상 돈 빌릴 데도 없고. 이러다 나도 상여병처럼 되면 어쩌지? 닷컴 뽑을 때 회사가 망하면서 고소당해 감옥까지 갔다 왔잖아. 그 형 지금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재수 없으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생각만 해도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았다. 온몸에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기분도 들었다. 상우의 손이 셔츠의 넥밴드를 끌어내렸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상우의 차가 도착한 곳은 가평의 한 별장이었다. 답답한 나머지 대학 선배인 진영에게 조언을 구하러 온 참이었다. 성공한 사업가인 진영은 이곳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며 후배들에게 멘토링을 해주고 있었다. 상우는 대문 앞에서 짧게 한숨을 쉰 뒤
배를 눌렀다. 형, 저예요, 상우. 대문이 맑은 소리를 내며 열렸다. 상우는 널따란 마당을 가로질러 별장 현관에 이르렀다. 여유로운 표정의 진영이 문을 열고 상우를 반겨주었다.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냐? 예의상이라도 반갑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목소리조차 밝게 낼 수 없었다. 상우는 가까스로 미소 비슷한 것을 지으며 진영을 쳐다보았다. 근황을 나눌 새도 없이 속에 있는 말을 바로 꺼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황이 안 좋아요. 게임 완성도에 자신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출시 일정을 미루자니 당장 현금이 말라버릴 것 같고 이러다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상우의 목소리가 점점 가라앉고 있었다. 잠시 상우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진영이 말없이 서재로 들어가더니 책 한 권을 들고 나왔다. 한번 읽어봐라. 지금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몇 주가 지난 지금 상우의 손에는 진영에게 선물 받은 바로 그 책과 초대장이 들려 있었다. 이 책이 어떻게 내 손에 또 들어온 거지? 얼떨떨하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숨 쉬는 동안 희망이 있다. 지금 이 시기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이네. 상우의 심장이 살짝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초대장을 앞뒤로 돌려보면서 흐뭇한 상상을 했다. 최근 들어 부름만 계속 겹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혹시 원이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건가? 상우는 바로 핸드폰을 열고 참석 회신을 보냈다. 비밀 모임. 드디어 첫 모임 날짜가 다가왔다. 호정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모임 장소에 도착했다. 커다란 유리문에 그녀의 모습이 비쳤다. 호정은 습관적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작게 심호흡을 했다. 후. 조심스레 유리문을 열고 들어간 곳은 갤러리였다. 경쾌한 추상화들이 걸린 하얀 벽들을 지나자 소파가 놓인 아늑하고 넓은 공간이 나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였다. 일찍 온 분이 있구나. 누구지? 호정이 들어오는 소리에 앉아있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40대 중반, 큰 키에 호리호리한 체형, 깔끔한 외모의 남성이었다. 오늘 멤버 중 한 명인가 보네. 스마트해 보이는데 뭐 하는 사람이려나? 맞은편에 서 있는 지역도 호정을 보며 추리하기 시작했다. 10년 가까이 검사로 일하면서 살인범부터 대기업 총수까지 다 만나본 그였다. 우리 쪽 직업은 아닐 것 같고 지적이고 차분한 분위기니까 교수나 의사 같은데? 안녕하세요. 남호정입니다. 호정이 단정한 몸짓으로 예의 바르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명함을 받아든 지역은 만족스러운 듯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아, 대학병원 내과 교수구나. 역시 내 촉 아직 죽지 않았어. 그때 리듬감 있는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다. 호정과 지역은 시선이 문 쪽을 향했다. 큰 키에 커트머리, 남색 바지 정장을 입은 여성이 검은색 가방을 들고 씩씩하게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신재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호정과 지혁에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네주었다. 이번에는 지혁이 재현의 명함을 받아들고 질문을 던졌다. 공학 박사시네요? ST전자에서 어떤 쪽 일을 하시는 거죠? 네, AI 관련된 일을 하는데요. 제가 챗 GPT와 비슷한 분야를 전공했거든요. 호정과 지혁, 재현 세 사람이 인사를 나누고 있는 사이 또다시 누군가 걸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카키색 카디건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은 남성이었다. 무심결에 남자의 얼굴을 바라본 호정은 단번에 그 남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 일타 강사 원인재. 인재는 사탐 4대 전왕 중 한 명으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명한 강사였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호정이 그를 모를 리 없었다. 원인재라니 생각지도 못한 멤버인데 오늘 모임이 어떻게 전개될지 벌써 기대가 되는걸? 호정의 심장이 기대감에 조금씩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인재가 도착하자 사람들 앞에 서류 봉투가 하나씩 놓였다. 이메일로 보내드렸던 비밀 유지 서약서입니다. 모임 구성원이 누군지를 포함 이곳에서 나눈 모든 이야기는 비밀로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호정이 주최 측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쓱쓱 경쾌하게 사인하는 소리가 들렸다. 일타 강사 원인재였다. 여기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절차가 있어서 크게 안심했습니다. 왠지 그 경쾌한 행동에 믿음이 갔다. 호정을 비롯한 참석자들도 서명을 했다. 그러던 중 그리 크지 않은 키에 다부진 체형을 지닌 남자 한 명이 도착했다. 새로 도착한 인물을 본 지혁은 또 머릿속으로 그가 누구일지 추리하기 시작했다. 덥수룩한 헤어스타일에 편안한 옷차림. 그런데 눈빛이 날카로운 걸 보니 혹시 IT 쪽인가? 자리에 도착한 남자가 진중하고 낮은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진상우라고 합니다. 게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우의 자기소개에 인재가 반색하며 인사했다. 아, 저 게임 좋아합니다. 혹시 어떤 게임을 개발하셨는지? 인재의 질문에 상우가 얼굴을 매만지며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혹시 다크 킹덤 아십니까? 인재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처럼 탄성을 질렀다. 오, 제 최애 게임인데요. 인재의 말을 들은 상우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다. 다소 긴장한 듯 상기되었던 얼굴이 조금 풀리는 것도 같았다. 한편 지혁은 두 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올린 채 깍지를 끼고 앉아 사람들의 이름과 직업을 다시 한번 복기하고 있었다. 처음 만난 남호정 교수는 대학병원에 있다고 했고, 그 다음 도착한 신재원 박사는 대기업 임원, 일타 강사 원인재와 게임회사 창업자인 진상우 씨, 그리고 검사인 나까지. 정말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네. 흥미로운데? 초대장을 보낸 사람. 상우가 도착하고 참석자들은 다시 한번 간단한 자기소개를 했다. 차분하고 푸근한 느낌의 교수님이시네. 인상 좋으시다.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던 재현은 호정을 슬쩍 보고는 먼저 말을 걸어보았다. 교수님은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되셨나요? 혹시 저처럼 초대장을 받으신 건지. 어색하게 앉아있던 호정은 먼저 말을 걸어주는 재현이 내심 반가웠다. 네,
사실 저는 책만 읽었지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뵌 적은 없어요. 그래서 초대장을 받고 너무 놀랐거든요. 매일 병원과 집만 왔다 갔다 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기회가 온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자 재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문했다. 아, 저도 작가님과 개인적인 인연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작가님을 아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에는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인재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책도 이번에 처음 읽었습니다. 그러자 상우도 당황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거들었다. 저도 아는 선배에게 선생님에 대해 들었을 뿐 실제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직접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은 안 계신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초대받게 되었는지 궁금해지네요. 참석자들이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떤 작가의 초대장을 받고 미지의 모임에 참석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도 그 작가를 만난 적이 없다? 뭐야 이거? 추리소설 도입부도 아니고? 좀 떨어진 곳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던 지역이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음을 지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일제히 말을 멈추고 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바라봤다. 무릎 길이의 검정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라운지 안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들 누군지 직감하는 분위기였다. 설레이기도 어색하기도 한 짧은 순간이 지나고 어느새 책 커버 속에서 보던 그 여성이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사람들 앞에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초대장을 보낸 주인공이 나타나자 산들바람이 인 연못물처럼 분위기가 일렁거렸다. 특히 호정은 보자마자 어쩐지 반가운 마음이 앞섰다.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는구나. 한편 지역은 흥미로운 눈길로 서윤을 바라봤다. 10년 넘게 검사로 일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다 접해봤는데 저 작가 선생은 좀 다르군. 독특한 아우라가 있어. 이번에도 재현이 서윤에게 먼저 다가가 서글서글하게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반가워요.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재현에게 화답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인재가 얼른 한마디 보탰다. 작가님 저도 팬입니다. 책도 잘 읽었습니다. 원인재 선생님이 제 책을 다 보시고 영광인데요. 저도 선생님 팬이에요. 아, 나를 안다고? 서윤의 말을 들은 인재는 속으로 왠지 우쭐해졌다. 사람들과 서윤이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지역은 망설이고 있었다.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 난 원래 책도 잘 안 읽는 사람인데. 지역이 그답지 않게 잠시 우물쭈물할 때였다. 모자를 둘러쓰고 검은 뿔테 안경을 낀 남성 한 명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꽤 익숙한 얼굴. 영화배우 윤산이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목소리 좋기로 유명한 배우답게 듣기 좋은 저음이 갤러리 안에 깊게 울려 퍼졌다. 아니에요.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와주셨어요. 다정하게 답한 서윤이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그럼 이제 오늘 멤버가 다 모였네요.
그녀의 말대로 자리가 모두 채워졌다. 인제는 산을 견눈질로 보며 궁금함에 눈을 빛낸다. 요즘 뜸하긴 했어도 윤산이면 탑 레벨인데 멤버가 정말 다양하네. 나는 또 어떻게 초대받은 거고?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한 인재가 먼저 질문했다. 작가님, 실례가 안 된다면 이 모임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재현도 한마디 거들었다. 네, 저도 궁금했어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모임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서윤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맞아요. 국내에선 이런 모임이 몇 년 만이네요. 그 사이 코로나도 있었고 이래저래 일들이 많았죠. 지금까진 제 오래된 고객들을 중심으로 오늘 공부하는 모임을 가지곤 했는데 여러 생각 끝에 이번에는 모임의 성격에 맞을 만한 분들을 직접 초대해 봤어요. 참석하시는 분들의 나이도 이전보다 젊어지게 되었고요. 생각이 운명이 된다. 오늘 저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도 편안하게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해요. 각자의 생각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저도 여러분이 공유해 주시는 경험과 생각을 통해 많이 배우고 싶어요. 서윤이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자 다소 긴장한 듯 보였던 사람들의 표정도 조금씩 편안해졌다. 참석자들 앞에는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커피와 물이 놓여 있었다. 먼저 인재가 말문을 열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사실 이런 모임은 처음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조금 걱정이 됐거든요. 그럼 이 모임이 17세기 프랑스의 살롱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작가님의 인사이트도 듣고 서로 편하게 의견도 교환하는 사탐 강사다운 인재의 표현에 상우가 씩 웃으며 기분 좋게 맞장구를 쳤다. 살롱 좋은 표현 같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열심히 참여해 보겠습니다. 상우가 씩씩하게 말하자 다른 참석자들도 웃음을 띤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윤 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살짝 분위기가 들뜬 가운데 호정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선생님,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초대받은 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일제히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입가에 은은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우선은 추천에 의해서라는 것만 밝혀둘게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차차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서윤의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저마다 바쁘게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추천이라고? 몇 년 동안 사람을 거의 안 만났는데 설마 전 기획사 사장은 아닐 테고. 산은 뚱한 표정으로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다. 누구지? 환자들 중 한 명인가? 아님 동료 교수? 호정도 궁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여전히 감조차 잡을 수가 없었다. 직장 생활하면서 주변에 온통 적들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어딘가 내 편이 있었나 보네.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재원은 서윤의 말이 내심 반가웠다. 주변에 내게 호의를 가진 사람이 있다니 모처럼 느껴보는 안도감이었다. 서윤은 모임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모임은 단순히 내 운은 어떨지를 알아보거나
운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일단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이 있는데 혹시 윌리엄 제임스의 생각이 운명이 된다라는 말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소연의 질문에 그때까지 별다른 말이 없던 산이 조용히 손을 들고 대답했다. 아, 영화 대사로도 나와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된다. 산이 핸드폰을 들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문구를 읽어 내려갔다. 서연 또한 차분하게 두 손을 맞잡고 산이 낭독하는 것을 경청하고 있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산의 낭독이 끝나고 서연은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그러고는 다시 설명을 계속했다. 여기 나온 말처럼 생각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말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결국 내 운명이 돼요. 같은 의미로 저는 마음가짐을 통해 운을 잘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내가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윌리엄 제임스의 말처럼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빚어가는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있거든요. 운을 활용한다는 것. 곰곰이 생각하던 상우가 질문을 던졌다. 작가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전부터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운을 잘 활용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헷갈려서요. 흔히들 말하는 행운을 얻는다라거나 운이 좋다라는 개념과는 좀 다른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용기를 얻은 호정도 추가 질문을 했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활용이라는 말은 보통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을 활용한다는 말에는 우리가 이미 운을 갖고 있다는 뜻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호정을 바라보던 서윤의 얼굴에 점점 미소가 번졌다. 바로 그거예요. 그 부분이 핵심인데 잘 캐치하셨네요. 네, 호정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아요. 서연은 사람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설명을 이어갔다. 운을 활용한다는 것을 그릇에 물을 채우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해 볼게요. 같은 사람이 동일한 크기의 그릇에 물을 채운다고 해도 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릇에 물을 꽉 채우고 나아가 그 그릇을 키울 수도 있죠. 반대로 자기 그릇에 10분의 1도 못 채우고 밑바닥에 물이 찰랑찰랑한 정도에 그칠 수도 있어요. 정리하자면 현실적으로 운을 잘 활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그릇에 효율적으로 물을 채우는 것을 뜻해요. 아, 결국 같은 운을 만나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네요. 듣고 보니 운을 활용한다 라는 개념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의미 같습니다. 상우가 잘 알겠다는 듯 두 손을 마주치면서 말했다. 네, 맞아요. 잘 이해하셨어요. 그럼 조금 더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
금전운이 상당히 좋아지는 시기가 왔어요. 이럴 때 예전에 친구에게 빌려주었던 돈 1,000만 원을 받는 걸로 그 좋은 운을 써버릴 수도 있고,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2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액수의 범위나 단위는 그 사람이 가진 그릇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요. 서연의 말을 듣고 재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랍다는 듯 반문했다. 와, 그 결과값이 20배나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 거라곤 생각도 못 했는데. 운이란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재현의 말을 이해했다는 듯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운이란 것은 수학 방정식처럼 답이 하나로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등식처럼 어떤 범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운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 범위 안에서 어떤 값을 얻어내느냐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가만히 그녀의 설명을 경청하던 산이 손을 살짝 들고 말했다. 선생님, 지금 운이라고 하신 것이 꼭 돈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에도 적용이 될 것 같아서요. 질문을 들은 서연이 경쾌하게 대답했다. 물론이에요. 일단 이해하기 쉽도록 돈을 예로 들어 설명해 드렸지만, 제가 그릇이라고 표현했던 것들은 인간관계나 사랑 혹은 명예나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며 서윤이 설명을 계속했다. 아까는 돈에 대입했다면 지금은 관계운으로 바꿔서 설명해 볼게요. 가령 운이 좋아지는 시기가 오면 귀인이 될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냥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는 정도로 그 운을 써버릴 수도 있어요. 서윤의 낭랑한 목소리에 지역은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다. 운이 좋아지면 지금의 어려움이 다 풀릴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 같은 운을 만나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행운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말이잖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일단 오늘 나오는 말은 단 한마디도 놓치지 말아야겠다. 스스로 행운을 만들어간 반도체의 여걸. MIT에서 전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리사 수가 미국 반도체 업체인 AMD에 합류한 2012년, 이 회사는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었다. 주당 20달러에 거래되던 주가는 1달러로 내려앉았고,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 회사에 투자 부적격 등급을 부여했다. 당시 반도체 업계에서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고 있던 리사 수가 이 회사로 간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말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2017년 MIT 졸업식에서 그녀는 당시의 선택을 돌아보며 스스로 운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운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스마트한 것과 더불어 운도 필요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적절한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녀는 AMD에 합류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AMD에서 일하기로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은 제 결정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년 동안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면서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AMD에서 일하는 것은
스스로의 운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문제에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실제로 리사수는 AMD로 이직한 이듬해 회사의 실적을 흑자로 돌렸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1년 뒤에는 CEO로 임명됐다. 이후 그녀의 리더십 덕분에 회사는 승승장구한다. 2012년 주당 1.81달러까지 추락했던 주가는 2024년에 주당 최대 200달러 이상 치솟았다. 12년 만에 무려 100배 이상 뛴 것이다. 또한 AI가 대두되면서 AMD는 반도체 업계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유일한 적수로 꼽히고 있다. 스스로 행운을 만든 덕분에 리사수 본인도 세계적인 갑부 대열에 올랐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그녀의 재산이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이너스를 줄이려면 작가님, 운이 좋은 시기도 있지만 반대로 좋지 않은 시기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런 운이 들어왔을 때도 지금 말씀해 주신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인재가 손을 들고 질문하자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이며 서윤이 대답했다. 네, 운을 잘 활용한다면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마이너스 값을 줄일 수 있어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재운이 좋지 않은 시기를 만났어요. 잘 대응한다면 투자에서 소액의 손해를 보는 정도로 넘어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고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죠. 이해된다는 듯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러면 운이 좋지 않은 시기에 그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재혼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렇겠죠? 이번에는 명예운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좋지 않은 운이 왔을 때 그저 소소하게 지인들 사이에서 작은 구설수가 생기는 정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 과거에 올린 글이 온라인에 영원히 박제가 되면서 자신의 신상까지 밝혀지거나 명예훼손 및 각종 소송에 휘말려 사회생활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요. 산이 상상도 하기 싫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다. 아, 누군가 저에게 영화가 대박나는 것과 큰 구설수를 피하는 것,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망설이지 않고 후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직업상 밑바닥까지 내려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거든요. 잠자코 듣던 상우도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격하게 동의합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하자면 창업하고 처음 출시한 게임이 제법 성공을 거뒀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내놓은 게임에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한 번 떴다가 추락하니까 바닥에 떨어졌을 때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 저도 안 좋은 시기에 아래로 덜 내려가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 분과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으로 감정이란 것에 절대값을 놓고 본다면 재산이 3배로 늘었을 때의 기쁨보다 가진 것이 3분의 1로 줄었을 때의 고통이 훨씬 더 큰 법이거든요. 설명을 들은 참석자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안 좋은 운일 때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락폭이 더 커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운이 좋아진다고 해도 기존에 잃은 것을 만회하는데 기껏 들어온 행운을 다 써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을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마이너스 값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운명이 건네는 호의. 서연이 말을 마치자 호정이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운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 봐요. 지금까지 행운은 항상 저만 비껴가는 것 같았거든요. 반대로 불운은 저한테만 몰려오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운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호정은 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언제 올지 모르는 행운만을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건 제가 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네요. 진심 어린 눈빛으로 호정과 눈을 맞추며 그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던 소연이 힘을 주어 말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행운이 자신을 비껴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운명은 호정님에게 호의를 건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호정의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문했다. 네? 호의라고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맞아요. 운명의 호의, 페이버라고 하죠. 보통 좋지 않아 보이는 일이 생겼거나 위기가 찾아올 것 같은 작은 조짐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불운의 시나리오를 쓰곤 해요. 이전에 좋지 않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불행한 일이 생길 거라고 예단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운명은 우리에게 호의를 건네고 있어요. 아, 순간 갤러리 안의 공기가 바뀌는 것 같았다. 서윤의 답변을 들은 사람들 얼굴에 저마다의 색깔로 밝은 빛이 감돌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명이 호의를 건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알면 믿음과는 다르죠. 믿음은 언제든 불신을 동반할 수 있지만 무언가를 깨닫게 되면 이전의 상태로는 돌아가지 않아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한 번 알면 다시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요. 호정의 가슴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것 같았다. 생각만 해도 든든하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매일 아둥바둥 살고 있었네. 설레임으로 일렁이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본 뒤 서연이 말했다. 단, 우리가 페이버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시기는 바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때예요. 사람들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일이 잘 풀린다 싶을 때는 오히려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옳아요. 자칫 자만해지거나 미래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품는 등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공감이 간다는 표정으로 상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보니 제가 첫 게임에서 성공했을 때도 좀 기구만장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도 운이 따라줄 것만 같았죠. 그래서 처음에 통했다고 생각한 성공 공식을 그대로 두 번째 게임에 적용했는데, 뭐,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씁쓸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이는 상우에게 서연이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네, 페이버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려면 각각의 부정적 감정이 뜻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런 감정은 운을 활용하는 데 있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거든요. 이번 모임에서는 그 중에서도 한 가지 감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에요. 카이사르의 행운. 카이사르는 자타공인 행운의 아이콘이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카이사르의 행운이라는 표현은
일종의 상용어구로 쓰이고 있다. 실제 역사가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그들 역시 카이사르의 성공이 운명의 호의 덕분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역사 기록들을 보면 카이사르가 누렸다고 알려진 행운은 본인이 자가 발전을 한 경우가 많았다. 기원전 48년 카이사르는 항구 도시 디라키움에서 숙적 푼페이우스와 대결하고 있었다. 당시 카이사르는 이탈리아 반도에서 지원군을 데리러 오기 위해 항해에 나섰는데 중간에 혹한을 만나자 선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계속 가라. 너는 카이사르와 카이사르의 행운을 싣고 있다. 그는 자신의 행운을 셀프로 연출하기도 했다.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의 장당을 추격해 아프리카에 상륙했을 때 군사들 앞에서 발을 헛디뎌 쓰러진 적이 있었다. 군사들이 불길하다고 여길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카이사르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외쳤다. 아프리카여, 내가 너를 잡았다. 역사가들이 꼽는 카이사르의 최고의 행운은 기원전 45년 스페인에서 치러진 문다 전투에서의 일이다. 당시 폼페이우스의 군을 이끈 것은 20대 후반에 불과했던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였다. 전투에서 자신이 이끄는 군대가 밀리고 있자 카이사르는 직접 선두에 나섰다. 그에게 집중적인 공격이 가해졌지만 카이사르는 운 좋게도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 그리고 카이사르는 현장에서 바로 투구를 벗어 자신이 누구인지 병사들에게 각인시켰다고 한다. 행운의 주인공과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병사들의 사기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카이사르의 행운은 공짜로 주어진 것이었을까? 사실 그가 최고 권력자가 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꼭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카이사르는 다른 귀족들처럼 집안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젊은 시절에는 재산이 넉넉하지 않아 로마 외곽의 서민 주거지에서 산 적도 있었다. 출세 역시 빠르지 않았다. 카이사르가 갈리아로 이주해 본격적인 명성의 발판을 다진 것은 그의 나이 41살 때의 일이었다. 알렉산더 대왕 등 그와 비견되는 세기의 영웅들이 30대부터 이미 명성을 떨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늦은 나이에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이다. 후대 역사가들은 오히려 카이사르의 행운은 그가 평생 철저하게 준비해서 만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기로 결정한 일이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카이사르는 혹한의 날씨에 단 한 개의 군단만을 이끌고 있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진군할 것을 결정했다. 결국 카이사르의 행운이란 스스로 기획하고 연출하며 주연 배우까지 도맡아 한 셀프메이드 행운이었던 셈이다. 덧붙여 그렇게 자신만의 행운을 만들어간 것이 카이사르의 가장 뛰어난 점이기도 했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꿀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